네, 국민의힘 새 원내사령탑으로 영남 출신 사선 김기현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김기현 신임 원내대표는 내년 대선 승리를 위한 자강을 역설했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새 지도부를 선출하는 전당대회는 내일 치러집니다.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조기현 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이기재 동국대 겸임교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저희가 국민의힘 얘기를 먼저 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의 울산 출신 사선의 김기현 의원이 선출이 됐습니다. 애초에 이제 좀 예상을 할 때 권성동 의원과 1, 2위를 다툴 것이라는 예측이 많았는데 권성동 의원은 1차에서 3위를 기록하면서 결선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지금 이 결과는 여권에서 어떻게 바라보는지도 궁금한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김기현 의원께서 선출되신 그 결과 자체는 뭐 어느 정도 예상이 됐던 것인데 의외인 점은 김태흠 의원이 이제 결선 투표에 진출하신 네네. 거거든요. 근데 김태흠 의원은 뭐 아시겠지만 이번 원내대표 경선 출사표를 던지시면서 일성으로 사면론을 꺼내셨고 또 탄핵의 그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또 언급도 하셨어요. 아마 이러한 요인들이 지금 국민의힘 당내 사정을 반영하는 게 아닌가 싶고 이후에도 여전히 이제 당권 구도 뭐 전당대회나 이 과정에서 계속적으로 불씨가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교수께서는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뭐 비슷한 뭐 생각인데요. 어쨌든 뭐 김기현 의원의 원내대표 당선보다는 오히려 김태흠 의원의 약진과 권성동 의원의 3위가 약간 좀 충격적으로 좀 받아들이면서 이게 도대체 뭔가 이게 뒷얘기가 무성한데요. 네. 우선은 권성동 의원이 아무래도 지난번 그 탄핵 정국에서 국회 탄핵소추위원장을 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우리 당의 이제 국회에 이제 어떻게 보면 대표성을 가진 대표로 이제 얼굴로 간판으로 내세울 때에 오는 부담감 이런 것들이 이제 의원들이 나름대로 생각을 했던 것 같고 그다음에 그 이제 투표 이제 선거 말미에 이제 그 김무성 전 대표와 유승민 전 대표가 어느 정도 개입을 했다는 소문들이 막 그 확산이 되면서 이게 이제 투표에 좀 영향을 미쳤다 이런 분석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주의해야 될 것 같고. 근데 더욱더 중요한 건 사실은 1차 투표에서 이게 벌어진 현상이잖아요. 네네. 대부분 4명이 이제 1차 투표를 하고 이제 결선 투표를 하게 되는데 1차 투표는 주로 이렇게 친소 관계로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의원들마다 다 그룹핑이 돼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사실 2차 투표에서는 약간 전략적 투표가 이루어지는데 그런 걸 봐서는 좀 권성동 의원이 좀 더 좀 간절함과 절박함을 갖고 이제 움직임이 좀 덜했지 않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김기현 원내대표 취임 직후부터 이제 상임위원장 탈환이라는 목표를 좀 갖고 있습니다. 야당 몫의 상임위원장이 이제 7개 탈환 의지를 또 드러내기도 했는데요. 그중에서 지금 법사위원장 자리를 놓고도 충돌이 좀 예고된 상황입니다. 윤호중 원내대표 이미 재배분 의사가 없다고 밝혔거든요. 여야 간에 좀 접점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글쎄 일단 뭐 사실관계를 좀 확인해야 될 것 같은데요. 강도질 작물이 뭐 너무 지나치신 표현이고 사실관계에도 맞지 않습니다. 그 당시 그 원구성 협상을 지금 되돌아보면 법사위원장을 매개로 해서 실제 원구성 협상 자체를 보이콧했거든요. 그래서 민주당으로서는 사실 떠맡게 된 것이지 적극적으로 모든 상임위를 장악했다는 그 원구성 협상 전략을 가지고 임했던 게 아니고요. 당시 협상에서도 보면 대개 의원들이 선호하는 주요 상임위를 국민의힘에서 맡아라는 제안까지 협상안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 걷어찬 거거든요. 지금 와서 이제 그 부분을 마치 여당이 모든 상임위를 장악하려고 해서 지금 상황이 조성된 것처럼 말씀하시는 거는 사실관계에 맞지 않고요. 김기현 의원께서는 뭐 이번 대표 선출 이전에도 상임위 배분 문제를 지난 1월 달에도 말씀하셨더라고요. 이제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보는데 현실적으로 그 중진 의원들한테 상임위원장 자리는 현실적인 요구가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사나 예산에 있어서 국회에 지원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선수 높으신 의원들께서는 상임위원장 자리를 당연히 해야겠다는 요구가 당내에 있을 것으로 보이고 두 번째는 이제 내년 대선을 앞두고 주요 상임위에서라도 법사위는 뭐 물론이지만 그 여당이 일방적인 어떤 법안 처리를 계속 발목을 잡고 막겠다는 의지를 지금 보여주시는 것 같고 그래서 사실 뭐 국회 운영 관행에도 맞지 않고 과거 사례도 없이 이미 완료된 원구성 협상을 지금 와서 재론하는 것인데 민주당의 기본적인 입장은 원내대표도 말씀하셨지만 재구성 협상은 없다는 게 기본 입장이고요. 이후 논의 과정이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지금 와서 다시 상임위원장을 재분배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교수님께서는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접점이 좀 찾을 수 있다고 네, 보시는지. 지금 좀 전에 말씀하신 우리 조기현 부위원장님의 말씀을 존중하면서도 동시에 또 맡았다 혹은 발로 걷어찼다 이쪽 국민의힘에서 이건 그야말로 사실과 다른 이야기고요. 왜냐하면은 당시에 상임위원장 배분과 관련해서는 의석수로 이렇게 배분하는 게 통례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국민의힘이 의석을 많이 확보는 못했지만 103석 가지고도 7개 상임위원장을 맡게 돼 있는 것이고 그럼 17개 상임위원장을 배분하는 문제에서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법사위원장 문제였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에서의 국회라는 게 법사위원장이 그 양원제 국가에서의 상원과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그것은 야당에게 배려를 하면서 그 야당의 의견이 수렴되어지고 그게 국회 의견이 반영되는 통로로 삼았단 말이죠. 근데 그걸 이번에 사실 원구성되면서 민주당에서는 180석을 얻었다는 그런 자만에 빠져서 법사위원장을 안 주겠다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럴 거면 나머지 상임위원장도 안 하겠다라고 나온 것이지 어떻게 이게 걷어찬 것이고 어떻게 이게 나머지를 다 떠맡았다는 건지 전 이해할 수 없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윤호중 원내대표가 지금 이번에도 최근에 말씀하신 것 중에 국민들이 법사위원장 누가 하는 게 뭐가 중요하냐고 막 이렇게 연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한 거냐고 얘기하시던데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면 국민의힘에 양보하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왜 길목을 지키고 있느냐? 그거는 그야말로 그 민주당이 독단적으로 국회를 운영하겠다는 상징적 이야기인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어차피 원내대표 새로 부임했고 이번에 4.7 보궐선거에서 국민이 보여준 민심은 이제 협치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민주당이 독단적으로 처리하면서 뭐 임대차 3법 통과했는데 그 단독적인 임대차 3법에 의해서 지금 뭐 우리 서민들의 경제 상황이 나아졌습니까? 부동산 상황이 나아졌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단독 처리했던 공수처법 그리고 통과한 이후에 관련 부수법들 다 단독 처리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수처 뭐 하고 있습니까? 제대로 기능 못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를 봤을 때 여야의 협력과 협치 그리고 야당에서의 비판이 단순하게 뭐 아픈 지적이 아니라 이게 다른 목소리 있다는 다른 경계의 목소리 또한 그 받아들이면서 비판을 받아들이면서 수렴해 가면서 접점을 찾아 나가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기 네. 때문에 협치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의 문제이지 서로 여당과 야당의 지분의 문제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부분에서는 지금 두 분의 의견도 굉장히 확연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국민의힘 얘기를 조금 더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이제 6월 당대표 선거도 예정이 돼 있는데 이제 김기현 신임 원내대표도 울산을 지역구로 두고 있고 만약에 주호영 전 원내대표도 당 대표로 나서게 된다면 국민의힘이 그동안 받아오던 그 영남당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국민의힘의 현실이기도 하고 이제 극복해야 될 문제일 것으로 보긴 하는데 뭐 그 한계를 넘어서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아무래도 주요 지지 기반이 영남인데다가 사실 수도권이나 이쪽에서는 이제 이 당을 대표할 만한 저 중진 인사가 지금 현재 국회에 안 계시기 때문에 네. 계속 이제 그런 문제가 있고 지지 기반이나 주요 정치인이 영남에 있다 문제뿐만 아니라 실제 이 과거 이제 박근혜 이명박 정부에 대해서 이미 탄핵에 대해서 부인하는 입장들이 나오고 있고 여전히 그런 걸 원인으로 해서 도로 한국당이 아니냐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근데 단순히 이걸 비판하는 입장에서 거론한 문제가 아니라 당 내부의 역학구도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후 당대표 선출 과정에서도 그런 부분이 쟁점이 될 것이고 아마 그거에 대해서는 당에서는 그런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요구를 계속 받아갈 것이지만 여전히 이제 국민들 보기에는 그렇게 불편한 과정이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번 원내대표 선거에서도 어떤 TK 기반이었던 김태흠 의원의 약진도 있었고요. 또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는 강원권에 좀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좀 생각보다 수적으로 밀렸다 이런 분석도 있었거든요. 교수님께 따로 첨언하시겠습니까? 지역 기반 때문에 그게 원내대표 선거가 그렇게 됐다고 보지는 않고요. 그다음에 지역 기반이라는 건 세계 어느 정당도 다 있는 겁니다. 세계 어느 정당도 지역을 기반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세대를 기반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이념 계급을 기반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 다 있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보면 진지와 같은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지금 현재 한국 정치의 현실에서는 야당은 주로 이제 영남권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현재 여당은 이제 호남권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것이고요. 근데 이게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여기에 매몰되면 문제겠죠. 그래서
영남 출신의 뭐 당 대표가 나왔다고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고 그 지역적인 어떤 영남의 정서만을 가지고 정치를 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 전국적 정당, 그러니까 전국적인 여론을 정확히 반영해서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도 호남에서 의견을 충분히 받아서 호남의 민심이 반영될 수 있는 창구와 그런 소통의 그 결과물을 내야 할 것이고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전국적 기반뿐만 아니라 어떻게 앞으로의 미래 비전을 준비하고 다가오는 대선 승리를 이루어낼 것인가에 대한 어떤 그 지도부로서의 어떤 비전 지시, 리더십 이런 게 더 중요할 것이라고 봅니다. 예, 국민의당과의 합당 문제도 좀 여쭤볼게요. 아무래도 양당 통합 같은 경우는 단일화는 또 비교와도 안 되게 또 무게가 무거운 사안이니까요. 김 원내대표 합당을 위한 합당은 지향하겠다라고 못을 좀 박았습니다. 앞으로의 합당 시간표는 좀 어떻게 전망을 하시는지요? 예, 그 원내대표가 말씀하셨듯이 합당을 위한 합당은 아니다. 이런 말씀은 뭐냐면 합당이 목적은 아니지 않느냐라는 것이고 결국 합당의 목적이라는 건 결국 대선 승리를 통한 문재인 정권 심판이 아마 야권의 목표일 겁니다. 그것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가장 좋은 경로로서의 합당은 언제 어느 때 하는 게 좋을 것인가 이런 측면에서 말씀하신 것이라고 보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뭐 지금 당장 이게 급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차피 연말까지 다가가면서 각 정당의 대선 후보로 선출한 일정들이 전개될 것이고 일정 과정에서 가장 유의미하게 그리고 국민의 관심도를 높여가면서 합당이 이루어져야 되는 보고요. 그의 결정적인 역할은 결국은 이제 안철수 대표의 판단일 거라고 보는데 안철수 대표의 판단은 또 윤석열 총장의 거취와 연결돼 있습니다. 윤석열 총장이 제3지대에 머물면 아무래도 안철수 대표는 국민의힘과의 조기 합당을 통해서 국민의힘 내에서의 대선 경쟁을 할 것이고 만약에 윤석열 총장이 국민의힘에 들어올 의사가 있다면 제3지대에 남아서 또다시 단일화를 노릴 것이기 때문에 그게 연동돼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다음으로 저희가 조금 시선을 옮겨봐서요.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임 이후 처음으로 30% 아래로 떨어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저희가 함께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그 여론조사 전문가들이 그 대통령 지지율을 볼 때 30%를 어떤 한계선으로 많이 분석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30% 아래로 내려갔다는 것은 저희가 어떤 의미로 좀 받아들여야 될까요? 네, 일단 뭐 거기에서 1%, 2% 이제 하락인데 상징성은 있죠. 지금까지 어쨌든 여러 조건이 안 좋은 상황에서 30% 중반대를 계속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재보궐 이후에 하락의 추이가 이어져서 이제 29%까지 떨어졌다는 거는 여권으로는 좀 아픈 얘기인 건 분명한데요. 네. 근데 아직 여전히 이제 재보궐 민심이 여전히 작동하고 있다. 주로 이제 지지층이 이탈된 게 이제 중도, 수도권 뭐 이쪽에서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그 영향이 아직도 유지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네. 보고 당 내부의 사정을 보면 이제 당 대표 선출 과정이 계속 있었고 밖으로 드러나는 어떤 쇄신의 성과가 아직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국정 운영에 있어서도 뭐 같이 이제 결부돼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다시 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쇄신을 위한 노력들을 국민들께서 이제 다시 평가해 주시면 다시 회복될 여지도 충분히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이렇게 29% 최저잖아요. 취임 후에 지지율이.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면 대통령이라는 청와대에서 받는 압박감도 좀 크지 않을까요? 저는 굉장히 심할 거라고 보는데요. 이게 원래 여론조사가 떨어질 때는 뭐 우리는 여론을 믿지 않는다. 그리고 뭐 그건 상관없다. 우리 일관된 길을 가겠다.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겉으로는 그렇게 하지만 속으로는 굉장히 저는 그 아프게 생각할 거라고 보고 이게 사실 4.7 재보궐선거를 통해서 국민이 회초리를 들었지 않습니까? 근데 회초리를 들었는데 그 이후에 변화가 없어요. 그 이후의 변화라는 거는 초선 의원들 몇 명이 나와서 어떤 반성을 했는데 나중에 이제 뭐 문자 폭탄이나 이런 걸 받으면서 그 반성문을 반성하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 이후에 또 종부세 관련해서 뭐 부동산 TF를 만든다고 그러는데 지도부마다 말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예. 종부세에 대해서 오락가락하고 그리고 또 지금 결정적으로는 가상화폐와 관련해서 은손수 금융위원장이 뭐 어른들이 가르쳐야 된다고 얘기하면서 정부가 해야 될 일은 안 하면서 청년들의 어떤 책임과 어떻게 보면 부족함을 탓하는 형식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청년들 같은 경우는 이번에 젊은 층들이 급격하게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 태도로 변했는데 그에 대해서 이런 은성수 위원장의 태도는
젊은 층을 더 분노하게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지율이 올라갈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가다가는 아무래도 어차피 모든 5년 단임제 대통령 제 하에서는 임기 만료하면서 결국 지지율은 꺾이게 돼 있지만 지금 이 지지율에 떨어지는 것이 굉장히 속도가 가파르다. 지금 이명박 대통령은 24%로 마무리했고 노무현 대통령은 27%로 마무리를 하셨는데 지금 29%를 지금 1년도 안 남았는데 이렇게 기록하시는 걸 보면은 그때보다도 더 상황이 안 좋아지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도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민주당 전당대회 이야기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왔는데 판세가 안개 속이에요. 세 후보 모두 자신을 좀 하고 있거든요. 본인의 당선들을 좀 뒤집어서 말하면 대세 주자가 없다 이렇게 좀 이해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선거 초반부터 이제 몇 군데 여론조사가 있었는데 앞서가는 후보가 있어 보이긴 한데 그 표차가 미미하고 또 무응답층도 많은 데다가 이 당원들의 실제 이제 투표율이 어느 정도 될지도 이제 변수가 됩니다. 네. 그래서 어떤 후보가 압도적으로 앞서가서 대세가 형성돼 있지 않은 것은 분명해 보이고요. 지금의 여론조사 추이로 볼 때는 앞서가는 후보가 있는데 실제 이제 결과가 그분이 대표로 당선되실지는 아직도 이제 예. 확인하기는 어렵고 열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예. 네. 그런데 대의원 권리당원 85%의 표심이 어디로 향할지 이 부분을 저희가 더 봐야 될 텐데 이제 내부에서 좀 분위기라는 것을 감지했을 때 누가 제일 좀 당선에 가깝다고 보십니까? 실제 누구를 참 제가 특정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네네. 이 당원들의 표심도 당초에 이제 보면 과거에 어떤 특정 후보와 대통령의 관계 이런 걸 중심으로 해서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흐름들이 나타나는 현상도 있었는데 이번 전당대회에서는 이제 그런 모습들이 크게 두드러지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당원들이 다양한 고민과 선택지를 보고 계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제일 중요하게는 차기 대선에서 정권 재창출을 할 당대표로 누가 적격이냐를 가장 고민하시는 것 같아요. 거기에는 정치적 리더십이나 중량감 그리고 대통령과의 관계 네. 이런 여러 가지를 고민하시는 것 같은데 당원들의 어떤 특정 후보에 대한 쏠림 현상이 없기 때문에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예. 결과가 어떻게 나와야 될지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아까 교수님께 잠깐 말씀하셨는데 민주당 열성 지지자들의 문자 폭탄 사건 어느 정도 좀 의원들끼리도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정도는 감당을 좀 해야 된다, 아니다, 좀 쇄신을 해야 된다 상충하고 있는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좀 방향이 결정될 것으로 보세요? 윤건영 의원은 심지어 권장해야 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사실 저는 놀랐는데 이게 어느 정당이나 이제 강성 지지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강성 지지층이 당내 여론을 좌우해버릴 경우에는 결국 당심이 민심과 거리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경계를 하고 그런 부분에서 자제를 요구해야지 이걸 권장한다고 얘기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이번에 민주당의 당대표 선거를 보니까 당대표들이 어떤 비전을 제시해야 될 시간에 사실은 문자 폭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는지를 토론하는 좀 한심한 전경이 벌어지고 있는 게 지금 대한민국의 지금 여권의 정치 현실이다. 이런 말씀을 좀 지적드리고 싶고 저는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조응천 의원을 비롯해서 민주당에 그나마 목소리를 제대로 내고 있는 분들이 모임을 결성해서 이거에 대해서 당내 쇄신의 목소리를 내야겠다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네. 이런 것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권장해야 한다. 즉 정당은 다양한 목소리가 있어야 정당도 건강성을 회복하고 그 건강성을 회복해야 민심과 당심이 벌어지지를 않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이번에 누가 더 문재인 대통령을 잘 지킬 수 있는가를 가지고 경쟁하는 당대표 선거가 아니라 좀 더 국민이 뭘 원하는지를 정확하게 지적하고 그것을 반영해서 당에서 하겠다는 그 목소리를 대변하지 못하는 점이 좀 아쉽다고 보고 저 그나마도 3명의 후보 중에 다행히 이제 우리 송영길 후보 같은 경우는 LTV 90% 같은 문제에 대해서 이제 공약을 얘기하셨잖아요. 그게 뭐냐면 그게 옳고 그름을 떠나서 지금 민심을 읽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 게 좀 더 좀 민주당 내에서 좀 잘
그 활발하게 전개되기를 기대합니다. 새롭게 지도부가 좀 결정되면 여기에 대한 입장도 좀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위원장님께서 어떻게 예상을 하시는지요? 일단 아까 윤건영 의원 말씀하셨으니까 그 적극적인 의사 표현이 권장돼야 된다는 것이 그렇게 그 자극적이거나 압박하는 정도, 실제 뭐 모욕이나 명예훼손 등에 이를 정도 법적 한계를 벗어나는 내용은 자제돼야 된다는 입장을 밝히셨고요. 기본적으로 당대표 후보의 당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정당 민주주의는 당원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어떤 방식이든 적극적인 의사 표현은 당연한 것이고 정치인들로서는 감내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다. 다만 이 법적 한계를 벗어나서 개인의 어떤 인권을 침해하거나 모욕이나 명예훼손에 이를 정도의 표현들은 자제돼야 되는 게 맞고요. 이제 그게 이제 오히려 보면 아까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게 당심과 민심이 이 합쳐지는 방식으로 가서 당이 잘못 가고 있으면 바로잡는 역할을 하는 게 당원들의 의사표현이고 목소리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오히려 국민의힘이 이런 문제가 적극적으로 안 나오는 게 사실 어떤 정당의 건강성에서 그게 꼭 좋은 것이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면 사면론 같은 경우에 국민 여론과 다르게 형성돼 있는 입장들이 계속 국민의힘에서 제기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당내 당원들의 목소리가 어떤 식으로 표현되고 분출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당원들이 적극적으로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당심과 민심이 다소 이제 과하게 표현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 삼을 수 있지만 적극적인 표현 자체는 당을 건강하게 만드는 요인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더 드리면요. 이제 검찰총장 최종 후보가 4명으로 압축되지 않았습니까?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제청하지 않고 조금 더 숙고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어떤 부분을 지금 숙고하고 있는 것으로 봐야 될까요? 네, 뭐 대부분 언론에서 또 예상했던 것처럼 이성윤 지검장이 포함되느냐가 이제 주요 문제였는데 그것은 그냥 객관적 분석의 문제가 아니었고 실제 이 정부가 추진해온 검찰 개혁의 과제를 계속적으로 추진하면서도 검찰 조직을 안정화시켜야 되는 두 가지 과제를 해결해야 되는 게 차기 검찰총장의 역할인데 네. 일단 그런 부분에서 이성윤 총장이 최종 후보에 포함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남은 4분의 후보 중에 지금 말씀하신 그 역할, 검찰 개혁의 과제를 지속적으로 실천하면서도 검찰 조직의 안정을 할 수 있고 검찰이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게 하는 검찰총장이 누구인지를 결정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이제 후보 추천위원회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이성윤 지검장을 중심으로 해서 그 김학의 불법 그 출금 사건과 관련해서 이제 기소가 되느냐 마느냐부터 해서 이런 변수들이 여러 가지가 생겼기 때문에 그게 향후 차기 검찰총장의 역할과 전혀 무관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어떻게 네. 보면 이제 검찰 조직이 이성윤 지검장의 검찰총장 그 선출 과정에 개입한 게 아니냐라는 의혹까지 계속 제기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다 고민하는 상태에서 이제 차기 총장을 제청해야 되는 법무부 장관으로서는 고심하지 않을 수밖에 없고요. 특히 이제 제청을 하면 대통령이 이제 임명권을 행사하시게 되기 때문에 대통령의 임명권 행사에서 부담을 좀 덜어 드리면서도 지금 검찰의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총장을 지금 제청하는 게 그 고민에 있어서 굉장히 좀 심각하게 고민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끝으로 교수님 의견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박범계 장관이 그 검찰총장의 인사 기준을 결국 이제 대통령 국정 철학의 이 상관성이라고 이야기했던 비판을 엄청 받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러다가 이제 다시 이번에는 이제 개혁성과 이제 중립성이라고 이제 표현을 달리하셨는데 아무래도 이제 뭐 지금 청와대 입장에서는 임기 후반, 그러니까 지금 1년밖에 안 남았지 않습니까? 근데 검찰총장은 2년의 임기가 보장되기 때문에 정권이 바뀌더라도 1년간 안전판 역할을 해줘야 될 검찰총장을 필요로 할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충성도를 중심으로 이제 보려고 할 텐데 이게 사실 국민의 눈높이와의 차이죠. 국민은 이제 어떤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중심으로 보고 있다면 권력은 권력의 유지와 안전을 위주로 볼 테니까 이 충돌에 의해서 후보 결정에 이제 그 차이가 오를 텐데 현재 4명의 후보 중에서 그런 부분을 충족할 수 있는 부분은 일부 있다고 보고 다만 이것을 그 안정적으로 유지하려면 결국 검찰에 대한 어떤 그 안전성과 어떤 장악력, 조직 장악력이 필요로 할 텐데 이런 부분하고 다 갖춘 분이 사실 눈에 띄지 않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청와대의 결정은 결국은 정권의 안전판 쪽으로
가닥을 잡지 않겠냐 이렇게 전망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기현 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이기재 동국대 겸임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